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들은 사실상 같은 민족입니다. 그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어를 들으면은 절반 이상을 알아듣고요. 동쪽은 수백 년 동안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서쪽은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폴란드는 여러분들 그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동쪽의 우크라이나는 정교 전통. 서쪽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낮고 동쪽에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농민들은 나는 그냥 농민이고 정교의 신자고 러시아 제국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의 류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두 민족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 제가 그 제목으로 부제로 형제인가 원수인가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의, 아니 두 민족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에 관해서 많은 흥미가 일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란 말의 그 어원이 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북동쪽에 살던 동슬라브인들이 9세기에 세운 고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치자면 뭐 고조선쯤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오늘날의 그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로는 키이우고 러시아 발음은 키예프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동슬라브인들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이전에 요 뭐 벨라루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그 당시 표현으로는 대러시아, 소러시아, 백러시아인데 뭉뚱그려서 그리스 정교를 믿는 러시아 제국의 모든 신민, 백성들을 일컬어서 러시안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확연히 구분되는 어떤 그런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달리 말해서 오늘날의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들은 지금은 다 독립국가가 됐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한 덩어리로 취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양에서는 종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같은 종교를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교 종파에 가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근대 들어와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종파가 바로 정교입니다. 정교인데 이 정교를 그 슬라브인들, 동슬라브인들이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말도 비슷합니다.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가 지금은 다 각기 다른 어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뭐 이런 수준으로까지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어를 배웠고 제 연구할 때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어를 이렇게 보면요, 단어 뜻은 다 이렇게 대충 들어가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어를 들으면은 절반 이상을 알아듣고요.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 자료를 구하려고 러시아에서 장기 체류를 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가서 겪어본 곳인데 모스크바에서 체류할 때 하숙집 여주인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아주머니의 남편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은 당연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혼혈이었겠죠.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류할 때 하숙집 여주인이 벨라루스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요 분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요 금발의 할머니인데 이분은 우크라이나 할머니예요. 그런데 요 할아버지는 요 그 우크라이나 할머니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인이에요. 그리고 요 분은 누구냐면 제 그 하숙집 할머니, 벨라루스 할머니의 그 남친인데 이분이 러시아인입니다.
그리고 그 벨라루스 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남편분은 이게 그 우즈베키스탄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혈이 됐죠. 딸이 나왔는데 딸은 또 러시아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민족들이 예전 특히 소련 시절 때 러시아 제국 때 엄청나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함께 지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역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루스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의 중심지가 바로 키이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13세기 중엽에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이 그 당시에 한반도로 쳐들어가서 또 이제 고려가 고생을 했지만 또한 러시아 내지는 당시 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으로 키예프 루스가 무너졌고요. 동슬라브인들의 땅은 몽골이 지배하는 땅이 됩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전까지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국가였는데 모스크바가 성장하게 되면서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되죠. 키이우는 몰락하고 모스크바가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결국은 러시아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다음에 한 15세기, 16세기겠죠. 이때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바로 코사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코사크는 뭐 별개의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이 뭐랄까 러시아에서 중앙 권력의 착취를 피해서 저 변두리로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인들일 텐데 이들이 서쪽으로는 폴란드, 남동쪽으로는 몽골인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코사크의 지도자였던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이 러시아 제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큰형님으로 모시면서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54년에 페레아슬라우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으로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 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코사크입니다. 핏줄로는 사실 슬라브인들인데 중앙 권력을 피해서 그 변두리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땅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예전에 그 대장 분리바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가 있었는데 한때 가장 유명한 배우였던 율 브린너가 바로 이 코사크 대장 역을 맡았습니다. 대장 분리바라고 하는 제목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코사크가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치권을 누릴 때 좀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 학살이 상당히 대규모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17세기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20세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극심했던 유대인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그림이 어떤 상황을 묘사한 그림일까요? 지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죠. 불에 타는 어떤 희생자가 다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으로 알 수 없는 문자가 써 있는데 저 바로 히브리 문자거든요. 히브리 문자로 아까 말씀드린 코사크에 대한 흐멜리츠키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비극으로 몰아넣은 흐멜리츠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코사크인들이 사는 땅일 때 여기서 유대인 학살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농민일 텐데 농민들이 지주에게 수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주들이 대부분 다 폴란드 사람들이었어요. 폴란드 지주에게 수탈을 당하는데 그 폴란드 지주에게 빌붙어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마름, 중간 착취자들이 대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에서 유대인들이 주기적으로 핍박받는 사건을 소설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뮤지컬로 되고요.
영화로도 되는데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바로 그런 상황,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유대인 핍박을 주제로 삼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스필버그의 가장 대표작이 여러 작품이 있지만 쉰들러 리스트가 있는데 쉰들러 리스트가 바로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죠. 왜냐하면 스티븐 스필버그도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입니다. 집안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영화 감독이 된 분이죠. 자,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좀 지리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그 지도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데,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죠. 저 강을 옛날 러시아 발음으로는 드네프르 강이라고 했고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발음은 드니프로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동쪽은 수백 년 동안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서쪽은 어디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러시아 색채가 상당히 강하고 서쪽은 폴란드 색채가 강한데 이 폴란드는 여러분들 그 종교가 뭐죠? 가톨릭입니다. 네, 가톨릭은 서방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로도 그렇고 요 드니프로강 동쪽의 우크라이나는 정교 전통 내지는 동방 색채가 강한 지역이고 서쪽은 가톨릭, 즉 서방 색채가 강한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 년간을 지나왔다는 얘기죠. 드니프로강 서쪽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낮고 동쪽에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갈등이 사실 동과 서로 갈려서 빚어지는데 이것이 최근 10년, 20년의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300년, 400년의 어떤 역사적인 발전 경로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할 때 코사크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농민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사를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땅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평생 동안 그 마을에서 지내고요. 그 마을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을이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말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이 돌아다녀야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전라도도 가보고 경상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봐야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개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을을 떠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크라이나인이다 아니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자신들을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사실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정교의 신자입니다. 내지는 러시아 제국의 백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죠. 달리 말하면 학자들의 말로 따르자면 민족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민족의식이 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좀 상황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기 전에 제가 러시아 문학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문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이름일 텐데 이게 그 고골이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대표작이 바로 타라스 불바라고 하는 소설일 텐데 이게 그 소설에 있는 사파고요. 저것을 바로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대장 분리바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 고골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코사크입니다. 그런데 소설을 쓸 때는 어느 나라 말로 소설을 쓸까요? 러시아어로 씁니다. 소재는 우크라이나일지 모르지만 그 문자 자체는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고골은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나는 러시아 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19세기 초엽과 중엽까지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고골의 후배격이 되는 또 문학가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타라스 셰우첸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고골의 한 세대 뒷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우리가 내 선배인 고골은 러시아로 이제 소설을 썼는데 나는 우크라이나어가 그 모어니까 우크라이나어도 뛰어난 언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어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가 바로 유랑 시인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19세기 중엽 후엽에 나는 러시아인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시초가 바로 타라스 셰우첸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젠 말이 다르다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도 다르다라는 식의 인식을 내세운 사람이 바로 미하일로 후르셰우스키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민족으로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알려졌었는데 요 후르셰우스키라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조상은 코사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우크라이나 역사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크라이나에서 특히 그 시인들 그리고 역사가들, 학자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표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일 텐데 도시에서 살까요? 농촌에서 살까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하려면 다 도시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 도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떻게 말하면 95% 이상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농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한테는 농사 일이 가장 중요했고 자기 마을을 떠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인들의 민족의식하고 일반 대중, 특히 농민들의 어떤 인식하고 크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크라이나 땅일 텐데 일단 산이 없죠. 그리고 흙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은색이죠. 그래서 이제 검은 흙이라고 하는 걸 체르노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슬라브에서 체르노 하면 검다는 뜻이고 젬 하면 젬리아 하면 이게 흙,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니까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농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등장과 러시아 혁명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일 텐데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드디어 체제가 바뀝니다.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고요. 그 자리에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볼셰비키 당의 레닌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워요. 여러분 민족자결주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일 텐데 윌슨 대통령보다 더 먼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운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민족자결주는 간단해요. 어떤 그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이 독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주변 강대국이 아니라 그 민족이 결정하게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민족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농민들한테는 이 민족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독립국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땅이 없어가지고 지주한테 소작을 했는데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땅이 생긴다더라. 라고 하면서 토지를 주느냐 마느냐 정부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주의 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민족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지식인들은 지주들의 눈치를 봐가지고요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이 민족주의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움직임에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결국 독립 우크라이나 국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가 생겼는데 그 국가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게 반독립적인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반독립적인 상황을 허용해 준 인물이 바로 레닌이었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섰고요. 이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의 하나로 71년 동안 러시아와 함께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게 된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사 문제에 관한 보도를 많이 접한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일일 텐데 1930년대 초에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대기근이 일어나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350만 명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재해와 그 정책 실패가 이제 겹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그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지도부가 당시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창지대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스탈린 내지는 러시아, 소련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사실은 그 기근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명과 암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1930년대 우크라이나에는 저런 식의 비극도 있었지만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농사만 짓는 땅이었는데 여기에 대규모 공장, 그다음에 산업시설이 막 그 우후죽순처럼 건설되는 시기가 또한 1930년대이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소련이 아주 급격한 공업화 정책을 추구하는데 여러분들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소련 땅에 공장을 세워야 될 부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지로 선정된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하 자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닌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일정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키워주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 산업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세워주자라고 하면서 공장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포항제철, 그다음에 옥포조정소 이런 식의 뭐 여수, 그다음에 정유 시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단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이게 그 소비에트 연방의 통치하에서 우크라이나가 비극도 겪었지만 발전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하게 되고요. 우크라이나 땅에도 독일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또 한 번 큰 어떤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인종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유럽 러시아 땅과 우크라이나 땅을 독일인들, 게르만인들의 식민지, 정착지로 만들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요. 그리고 슬라브인도 마찬가지로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에 슬라브인들도 많이 학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독립을 꿈꾸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독립국가를 세울 기회가 없었는데 완전한 의미의 독립국가를 세울 기회가 없었는데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했으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소련을 무너뜨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합니다. 이 스테판 반데라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분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인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름이 드미트로 돈초프라는 사람일 텐데 이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씨앗입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돈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고민을 한 거예요. 1918년, 1919년, 1920년에 우리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왜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해줬을까?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즉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냐면 파시즘과 나치즘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파시즘, 나치즘이 성공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돈초프의 결과,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면 세상은 정글이다.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 강한 자가 돼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주의자가 돼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그 나치, 히틀러가 말하는 나치즘과 인종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씨앗이라고 붙여놨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독립운동에서 여러 가지 그 분파가 있고 노선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내지는 안타깝게도 이 우크라이나 독립운동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 파시즘, 나치즘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돈초프의 제작격인 사람이 스테판 반데라예요. 저 인물일 텐데 폴란드와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거기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독립국가가 인종적으로 순수한 우크라이나인만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종적으로 순수하다는 말이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민족이 살까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많이 살 것이고요. 또한 어떤 민족이 많이 산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서쪽은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폴란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이 가장 많지만 유대인, 러시아인, 폴란드인들이 함께 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인종적으로 순수한 우크라이나인만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민족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까? 유대인, 러시아인, 폴란드인들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돈초프의 파시즘을 물려받은 이 스테판 반데라는 인물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독립을 추구했던 겁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온 것이죠. 저쪽에 이게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나치 군인들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이 나치 깃발을 들고 나치 점령군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련과 폴란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나치와 손을 잡아야 된다. 우리 사상과 같고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소련과 폴란드를 물리칠 수 없는데 나치 독일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데라주의자들, 반데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총알로 하는 홀로코스트라는 건데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이는 거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대량 학살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 학살의 일부고요. 대개의 경우는 총칼로 대량 학살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에 여러분들 많은 유대인들이 산다고 했었고 유대인 핍박의 역사가 많다고 했죠. 근데 드디어 나치 독일이 들어왔는데 나치 독일이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스테판 반데라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죽이곤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만의 땅이어야 되는데 불순하게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례를 드러났지만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 유대인의 80%가 제거되어버려요. 대부분 다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1941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의 전체 6.2%가 유대인이었는데 오늘날 2001년에는 0.21%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비극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인이 소멸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스테판 반데라 주의자들의 유대인 학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또 두 민족이 남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반데라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이 남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인들을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 10만 내지 15만 명이 학살되었다. 이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스테판 반드라주의자들이 폴란드계 우크라이나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오래 살다 보면 폴란드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반드라주의자들이 도끼를 우크라이나인 아버지에게 쥐어줍니다. 너의 폴란드인 아내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마 못한다고 하면 이 반드라주의자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를 죽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과 부인을 죽여야 되는 상황도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백 명의 그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한 다음에 꼭 한두 명은 살려놔요. 왜 살려놓을까요? 도망가서 소문을 내라. 그러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자기 마을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려고 폴란드로 도망가는 폴란드계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을 2016년에 폴란드에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개봉이 되고 했었는데 이 영화는 이 학살 과정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웬만한 호러 영화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폴란드 정부하고 서로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폴란드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우리 민족에 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3년, 1944년에 있었던 학살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저런 조형물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널리 보도가 되지 않았죠. 기념비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저런 식으로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무장치위대 전투사단 할리추나. 할리추나는 우크라이나의 맨 서쪽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이 유독 파시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중에는 그 친위대를 민족별로 만들었는데 가장 나치에게 충성을 바치는 친위 부대가 우크라이나인 젊은이들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부대 이름이 바로 할리치나 부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명을 딴 것인데 오히려 독일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게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사에 좀 지식이 해박한 분들은 대번에 알아볼 얼굴일 텐데 지금 저 병사들을 사열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의 오른팔 히물러입니다. 히물러가 바로 유대인 학살을 총진두지휘했던 비밀경찰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히물러의 사열을 받고 있는 저 병사들이 독일군 병사들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인 병사들입니다. 할리치나 부대에 속했던.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파시즘의 몰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리치나 부대에서 이 나치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소련에게 넘겨진다면 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영국을 거쳐가지고 미국과 캐나다로 도주합니다. 영국으로 이송된 할리치나 부대원 8,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캐나다로 이주를 했는데 캐나다로 이주한 다음에 아니면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여러분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나치 전력을 다 빼버리고 선량한 시민처럼 신분을 속이고 삽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몇 해 있다가 냉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소련과 싸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다 이용해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과 싸울 때 유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할리치나 부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나치에게 협력해서 소련과 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냉전의 비극일 텐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게 되죠.